자, 이어서 가도록 합니다. 성종 볼게요. 자, 경국대전이 반포됐죠? 이건 가장 기본 중의 기본이죠. 세조 때 시작해서 성종 때 완성됐습니다. 조선의 가장 기본이 되는 법전이죠. 경국대전. 국가를 운영하는 데 커다란 법전이다. 조선의 가장 기본이 되는 법전이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정도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넘겨보세요. 자, 살인파를 등용했다. 네, 아까 잠깐 페이지 잘못 넘어갔다 보니 다시 왔습니다. 김종직에 대한 얘기, 김일손 얘기, 그 다음 홍문관 설치했다. 네, 집현전의 후신이라고 해도 되겠죠. 할아버지 세조가 폐지했던 걸 다시 같은 기능에 이름을 바꿔서 홍문관이라고 하였습니다. 유향수 부활. 네, 이것도 잠깐 설명을 드렸었던 부분이에요. 생략 두 번 안 하겠습니다. 유향수 부활. 유향수를 다른 말로 뭐라 한다고요? 원래 네, 유향수가 폐지됐죠? 세조 때, 그죠? 이 시의 난을 계기로. 네, 그랬더니 성종 때 다시 네. 네, 향청으로 부활하죠. 네. 똑같은 이름을 좀 하기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향청이다 이름을 썼던 것 같습니다. 억불충의정책 도첩제 폐지. 이거 잠깐 언급드렸죠. 이미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네, 도첩제가 완전히 폐지됐다. 그럼 승려는 누구나 될 수 있는 건 아니다. 길 자체가 완전히 막혔다. 승려가 될 수 없다. 그 다음에 독서당을 설치했다. 독서당. 이건 세종하고 좀 관련이 있죠. 세종의 사가독서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즉 집현전 학자들에 관련된 부분이죠. 이 사람은 되게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죠. 장원 급제했던 사람은 전부 다 여기에 가서 학문 연구하고 국가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인사들인데 집현전 학자들이 가장 큰 문제점이 승진이 안 된다는 거예요. 같은 동기들끼리 승진이 어느 정도 경쟁을 하고 올라가는 반면에 얘들은 그냥 계속 영국에서 머무르고 있다는 거죠. 얘들의 이런 스트레스를 해결해주기 위한 부분이 사가 독서에 일종의 유급 휴가를 주는 거죠. 요즘 말로 치면 유급 휴가를 주는 거야. 네. 처음에는 북한산에 그 절에 가가지고 휴가를 주게끔 했는데 거기서도 책을 보는 상황이 나타나기 시작해서 처음으로 이제 성종 때가 되면은 그 새로운 건물들을 짓기 시작하죠. 그게 이제 보통 이제 동호당, 남호당 뭐 이런 식의 건물들이 지어지죠. 우리 동호를 기억했던 부분은 율곡2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호문답이라고 하는 유명한 개혁 시무책을 하나 발표하죠. 동호란 얘기 요거죠. 동호당에서 나는 질문하고 답변해봤어. 스스로 질문하고 답변해봤어. 이런 Q&A야, 쉽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오늘날의 이 동호는 그 지하철 3호선 타고 가다 보면 동호대교가 있어요. 네. 동호대교 유래가 이 동호문답에서 출발했다 보시면 돼요. 네. 그 지역이었거든요. 그 지역에 한강의 경치 가장 좋은 곳에 정자를 짓고 거기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어요. 공간을 만들어서 휴식을 취하라고 했건만 이분께는 휴식을 취한 게 아니라 공부했어요. 우리나라의 가장 큰 사회 문제는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개혁이 될 것인가? 동호문답을 그래서 집필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가장 핵심은 뭔가요?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하겠지만 수미법이죠. 수미법이란 우리나라 조세를 걷어들이는데 특산물 얘기하는 겁니다. 전부 다 현물로 걷어들이더라. 그러다 문제가 발생되더라. 방납의 문제와 대납의 문제가 가장 사회화 되더라. 사회 문제화 되더라.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현물이다 보니 부패할 것이다. 일단. 그 다음에 방납과 대납을 통해서 요건 이제
현물에 대한 물건에 대한 부패가 되는 거, 특수물에 대한 부패를 얘기하는 거고, 이건 공직자들의 부패를 얘기하는 겁니다. 수미법은 뭐죠? 이런 현물을 쌀로 내면 된다는 걸 주장하는 거죠. 이걸 이분이 처음 주장한 건 아니죠. 앞에 조광조 같은 사람들도 수미법을 주장했죠. 주장한 인물들. 그 다음에 이 유성룡 같은 사람들이 주장했죠. 사회 문제를 정면으로 비판하고 대안을 마련했죠. 결과적으로 다 실패했던 거죠. 그죠? 네. 물론 건의만 했고요. 이 사람들은 실천하기는 어렵죠. 본인 왕이 아니니까. 유성룡은 건의하고 실천도 하죠. 1년 동안. 물론 실패했습니다. 유일하게 실천합니다. 1년 동안. 그리고 이제 광해군 시기가 되면 어마어마한 일이 발생되죠. 이게 대동법이에요. 이게 우리 시험에 가장 잘 나오는 별표 5개짜리예요. 이 모든 제도를 이걸 다 해결해 버린 거예요. 세금을 내는 방법에는 이제는 미포전으로 징수하게끔 하자. 쌀, 옷감, 동전. 이건 현물 대신에 이렇게 가는 거야. 현물 대신에 이렇게 내는 방식으로 하자. 이 결과 우리나라의 상업이 엄청나게 발전해요. 그래서 우리 조선 후기에 이게 17세기 상황이거든요. 지금 18세기에 우리나라의 르네상스를 가져오는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게 대동법입니다. 우리 시험에 매년 나오는 단골 메뉴입니다. 이건 그때 별도로 또다시 하겠지만 일단 수미법이 뭐고 동호문답 쭉 이렇게 전체적인 흐름을 한번 쭉 잡아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어서 가죠. 사회경제제, 간수간급제, 아까 토지제도 월급에 관련된 부분 설명을 드렸고요. 재가금지법, 서울근거법. 자, 경국대전의 시행으로 가부의 재가를 금지하는 법과 서울 출신의 문과응시를 금지하는 서울근거법을 시행하기도 했습니다. 시행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법에 따라 시행하게 됐다. 사창제 폐지. 호조의 제이다 사창제를 폐지하였다. 이는 고종대 흔성대 연구를 부활시켰다. 이거 좀 볼까요? 일종의 이제 빈민구제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빈민구제책, 구체가 아니라 빈민구제책 또는 진율책이라고도 합니다. 네, 불쌍한 사람을 구한다는 뜻이죠. 쭉 역사를 가게 되면 말로 할까요? 고구려 진대법, 고국천왕시기에, 그죠? 불파서의 근이. 그 다음에 고려로 뭐가 있죠? 흑창, 의창, 태조하고, 그 다음에 그 뒤에 성종대. 그죠? 그리고 고려로 가게 되면, 이런 한국들이 이렇게 있었을 거 아닙니까? 한국제도 쭉 조선까지 이렇게 온다고. 한국 곡식을 빌려주고, 봄철에 10월에 수확이 되면 다시 되돌려 받았다. 되돌려 한자야. 곡식을 되돌려 받았다. 한곡이라 불러요. 빈민구제책이죠. 보통 우리가 수확물이 아무리 많아도 1년을 다 먹지 못한다는 거예요. 1년까지 뭐 봄철 되면 이미 곡식이 다 떨어진다는 거예요. 수확량이 너무 적게 수확됐기 때문에. 그러면 백성들이 굶어 죽거나 떠나거나 우리나라를 떠나거나 노비가 되거나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서 국가에서 비축미를 푸는 거예요. 이게 한곡이에요. 조선 초가 되면 세종대왕 때 한국이 문란해집니다. 부패해집니다. 그래서 사창제를 실시하죠. 원래 한국은 그냥 원고 빌려주고 원고 그대로 받았어요. 근데 점차 가면서 이자를 받게 돼요. 관리들이. 근데 그 이자를 너무 과하게 받다 보니까 부패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세종 때 세종대왕입니다. 처음으로 오늘날의 대구광역시입니다. 대구에 사창제를 해달라고 명령을 하죠. 근데 사창제도 결과적으로는 또 부패하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게 성종 때 사창제가 폐지됐어요. 폐지했더니 다시 어디로 갔다는 뜻이죠? 다시 한국제로 갔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좀 이해가셨나요? 자, 국가에서 원곡을 빌려주고 가을철에 수확하면 이자를 보태서 받았다. 근데 이게 조선시대에 부패했다. 그래서 사창제로 갔다. 자, 사창제 볼게요. 설명 좀 할게요. 보세요. 그 중국의 지방제도가 이렇게 됩니다. 주, 군, 현,
사예요. 중국의 얘기는. 우리는 뭐가 되나요? 시골 마을에 가면 땡땡리, 그 다음에 도시는 땡땡동이 되죠. 이 사자는 이 사자를 씁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산다 해서 모일 사자입니다. 우리 국어, 영어, 한국사 하야를 사자거든요. 이 마을에서 창고에 곡식을 가둬놓고 운영하는 방식, 이게 사창제라고 불러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국가가 하는 게 아니라, 그죠? 마을에 덕망이 있는 인사가 마을의 창고와 회계를 관리하겠다. 이런 제도죠. 이건 중앙정부에서 지시하고 명령하고 제도를 실시하지만 실은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그죠? 네,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제도다 봐야 되겠습니다. 아셨죠? 네. 사자가 개인 사자가 아니라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자가 아니고 이 사자입니다. 자, 이렇게 출발했다고요. 그랬던 것이 부패했고, 그러니까 완벽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그죠? 그래서 다시 한국제가 다시 컴백해 온 거야. 그리고 이걸 한 200년 넘게 한국제를 실시하면서 공무원이 부패하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흥선대원군 때 다시 사창제로 오게 되었다. 사창제 실시했다는 얘기는 첫 번째가 아니라 두 번째가 되겠죠. 왜? 이미 세종대왕 때 한 번 있고 흥선대원군 한 번 있어요. 이미 기출됐죠. 흥선대원군식이 사창제 처음 실시됐다. 틀린 점이 되겠죠. 왜? 애워버렸던 사람은 틀리게 되는 거야. 애우지 마시고 이렇게 흐름을 전체를 쭉 흐름을 보세요. 그래서 어떻게 역사가 재밌어지고 애우지 않아도 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추구하는 바는 이렇습니다.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공무원 한국사에서 애워서 문제를 푸는 경우는 진짜 열심히 애우면 70점 나옵니다. 근데 참고로 한국사 7점 맞으면 떨어지는 거 아시죠? 한국사 합격자들의 기준으로 보면 잘 맞은 사람이 100점, 못 맞은 사람이 95점이에요. 합격자들의 한국사 평균 점수가요. 그렇다면 뭐가 되는 거야? 한국사는 기본적으로 거의 만점 작전으로 가지 않고서는 합격할 수 없다는 통계가 나오는 거거든요. 승부는 결과적으로 영어거든요. 국어도 열심히 하시면 90점, 95점 나온다고요. 근데 생각보다 어렵다고 얘기 많이 들었어요, 제가 학생들한테. 근데 영어가 여러분을 되게 힘들게 하는 과목이긴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영어가 당락이 결정되는 거거든. 그래서 공부를 우리가 처음 공부할 때 국어형 한국사에 승부가 내지 않으면 이건 합격하기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국어형 한국사에 일단 기초 과정을 빨리 끝내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한 바퀴 더 돌리고, 두 바퀴 돌리고. 최소 우리가 합격한 사람들의 그 수험생들의 일기를 보면 20회 독을 했다 얘기하거든요. 20회 독으면 2년, 3년 걸려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오늘 복습한 양을 오늘만 하는 게 아니라 앞에 것도 계속 반복해서 가는 거예요. 앞에 건 빠른 속도로 진행할 수 있는 거고요. 모르는 것만 또는 아니면 좀 내가 잘 이해력이 좀 부족한 부분도 그 부분만 좀 집중적으로 더 보고, 그럼 전체적인 부분 맥락을 잡고. 그래서 우리 이론을 제가 봤을 때는 3바퀴 정도만 빨리 돌리시면, 또 능력이 있으시면 한 2바퀴 정도 빨리 돌리시면 문제 푸는데 문제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할 게 요거 끝나고 나면 이제 기출문제를 좀 풀었으면 좋겠어요. 예, 흐름을 잡아야 되니까 최근 5년 정도의 기출 트렌드를 잡게 되면 보여요. 그 다음에는 단계가 이제 모의고사죠. 그래서 많은 문제를 풀어봄으로 해서 자신감을 키울 수 있습니다. 즉 다양한 형태의 문제를 내가 접하는 거예요. 이리 되면 되는 거예요. 어려운 거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단연간 강의했던 것들을 이렇게 종합해보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론을 빨리 돌리는 것. 대신에 암기는 선생님이 하라는 것만 좀 하세요. 제일 중요한 거 뭐죠? 흐름. 그 다음에 사료. 아셨죠? 네. 가장 중요한 부분들 그런 방식으로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또 가겠습니다. 독서당 했고, 그 다음에 유양소 됐고, 사창제까지 됐고, 북방정책으로 갈까요? 네. 북방정책. 여진족을 함길도 방을 침입하자 소탕하였다. 특별하게 성종 때 여진족에 대한 문제는 출제된 적은 없습니다. 굳이 신경 쓰지 않으실 것 같아요. 편찬사업이 별표 5개. 네, 매년 나와요. 어쩔 수 없어요. 봐야 돼요. 자, 하나씩 볼까요? 성종 때 경국대전이 완성된 건 다 아시죠? 동국통관 별표. 동국통관 별표. 지울까요? 서거정에 대한 얘기입니다.
소수의 다수의 동국은 우리나라를 지칭하죠. 통은 한자를 이렇게 적습니다. A 지점부터 뭐 어느 지점까지, 고조선부터 고려말까지 통. 감이는 거울감자. 거울감자 쓰는 것은 역사서를 지칭합니다. 우리 거울 매일 보지 않습니까? 뭐가 묻었는지, 옷에 뭐 머리가 스타일이 원하는 스타일이 아닌지 이렇게 보잖아요. 다시 다시 잘못을 하지 않기 위해서 보는 것들이거든요. 이게 동국통감이라고. 이거 물어보면 무조건 시대를 물어봐요. 그럼 15세기, 성종은 15세기 말 인물이란 말이에요. 그럼 15세기 안에 포함되기 때문에 15세기 내용을 하나 골라내면 돼요. 건국초 얘기도 포함될 뿐만 아니라 세종 얘기가 나와도 상관없는 거고 성종 얘기가 상관없겠죠. 아니면 이 책이 쓰였던 시기의 왕을 물어본다면 성종의 업적을 여러분들이 선택적으로 골라내면 되겠지. 그 다음에 동국여지성남. 네, 인문지휘서입니다. 인문지휘.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정보들. 우리 요즘 휴대폰을 검색하면 수없이 많은 정보들이 난무하죠. 네, 동국여지성남 그런 목적. 그 다음 국조오래의. 국조오래의. 국가의 궁궐에서 행하는 5가지 예법이란 뜻이에요. 성종은 성리학적 또는 유교적 성리학적 성향이 가장 강했던 인사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되게 A 범죄를 되게 중요시 여겼어요. 이게 이제 국조오래입니다. 네, 국조오래 기억 잘 하시기 바랍니다. 외우지 않아도 될까요? 궁궐에서 행하는 5가지 예법입니다. 뭐 예교 사신이 났을 때, 뭐 상을 당했을 때, 결혼했을 때, 그 다음에 군사가 열병을 했을 때, 이런 각가지 행사하는 격식이 있어요. 그 격식에 맞춰서 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격식, 순서, 복식, 되게 종합적인 것들이 다 들어가 있다. 악학개범. 우리말을 보냐면 음악에 대한 일반론적인 이론이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즉 음악 이론서입니다. 성종시기에 이런 악학개범이 나온 이유가 뭘까? 자 보세요. 성리학 또는 유학의 끝 정점은 항상 이렇게 하죠. 음악으로 완성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예전에 사대부들은 음악을 되게 좋아해요. 좋아할 수밖에 없죠. 공부를 아무리 잘해도 마무리 완성은 항상 음악으로 끝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음악을 되게 중요시 여겨요. 그래서 제사장님도 음악 듣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으니까 중국하고 동양의 성리학의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봐요. 그러면 성리학적 성향이 되게 깊은 군주가 성종이기 때문에 악학개범이 이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음악에 대한 이론이 집필돼야 되는 거예요. 물론 세종대왕 시기도 뭐 작곡이라든가 그 다음에 악기를 새롭게 만든다든가 뭐 이런 게 있죠. 편종을 막 이렇게 도레미 솔라시를 마치는 편종을 만드는 이런 게 있었듯이 성종 시기도 마찬가지 음악에 대한 이론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럼 이건 애원 내용이 아니잖아. 성리학적 분주. 유학은 최종 종착점은 음악으로 완성된다. 그래서 아마 사대부들 음악을 되게 좋아했던 것 같아요. 특히 시서에 되게 능했던 것들 또 좋아하고. 동문선. 되게 비교되는 게 이제 문선이죠. 문선은 중국의 시라든가 글을 모아놓은 게 문선이 있죠. 우리는 거의 대부분 문선을 많이 읽었죠. 왜냐면 과거 시험을 보려 치면 글을 잘 써야만이 되는데 그 인용을 할 수 있는 거, 발췌해서 인용할 수 있는 게 문선이란 말이야. 뭐 두보가 이렇게 얘기했다. 중국의 시인 누가 이렇게 얘기했다. 발췌하고 인용구를 써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당연히 중국에서 만들어진 문선을 당연히 필수 과목으로 읽는단 말이야. 근데 이렇게 얘기지. 야, 꼭 우리가 중국 것만 읽어야 되고 중국 것만 인용해야 되겠니? 우리나라도 글 잘 쓰는 사람 많아. 동자가 들어간 이유가 여기야. 동자가 들어가면 무조건 우리나라야. 동쪽. 중국에서 우리는 봤을 때 우리는 동쪽에 있거든요. 우리나라에 뛰어난 글들을 모았다. 신라시대부터 고려까지 뛰어난 글들을 모았다. 동문선, 서거정이 왕의 명에 따라서, 왕명에 따라서. 그다음에 금양잡록. 금양은 오늘날 경기도 시흥시를 얘기해요. 잡록이란 강희명이라는 사람이
경기도 시흥 쪽에 가서 농부들로부터 농업기술서를 전해 듣고 실험해봐요. 그리고 그 글을 적었어요. 일종의 농업기술서다 보시면 돼요. 15세기를 대표하는 대표적인 금양잡록. 그 앞에는 우리 세종대왕 때 만들었던 농사직설. 이해 가시나요? 농사직설, 금양잡록 순서를 물어본다며. 됐죠? 그다음 왕의 하루는 뭐 특별히 우리 시험에 나온 적은 없습니다만 새벽 4시에서 5시에 일어나요. 군인도 이러진 않아. 그리고 자는 시간 11시에. 잠자는 시간은 공부해. 5시간 내야 5시간, 6시간 잔다는 거야. 이렇게 하면 끝까지 나는 왕 못할 것 같은데? 특히 20대 젊은 시기엔 잠이 얼마나 많아. 10시간, 20시간도 막 때려 잡을 수 있거든. 잘 수 있거든. 물론 나이 드시면 수면 시간이 줄어들긴 하지만 어우 이렇게 우리 초등학교 때 방학 때 일기 쓰듯이 이렇게 어우 나 안 할게. 자 됐죠? 자, 왕에 대한 부분을 또 전반적으로 쭉 한번 살펴봤죠. 아마 이 왕에 대한 부분에서 되게 제도가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시험 문제가 출제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제도 부분을 또 들어갈 텐데요. 제도 부분은 이제 또 우리 고려와 또 비교해서 끊임없이 또 출제가 되는 부분이기도 해요. 비교 설명하는 것들 또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통치 체제에 대한 부분을 한번 볼까요? 페이지가 385쪽 좀 지울까요? 체제가 달라있습니다. 조선 조선의 통치 체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부터 갈까요? 제가 필요치 않는 건 뺄게요. 양이 많아질 수 있으니까. 또 설명에도 중복되는 것도 빼기도 하겠습니다. 3번에 한번 보시겠어요. 언론과 학술의 중시 부분에서 제일 밑에 제도 부분에 권당이라는 게 있습니다. 권당, 기본이니까 성균관 유생의 동맹휴학을 얘기합니다. 권당 한번 볼까요? 권당. 동맹휴학. 나는 수업에 들어가지 않겠다. 성균관 학생들의 특권이기도 해요. 성균관의 특권이기도 합니다. 성균 유생이라고 그러죠. 이분들의 특권이기도 해요. 뭐냐면 어떤 그 정부 정책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거든요. 학생들이. 그래서 일반 관료들은 정부 정책에 대해 비판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조선시대에 이제 붕당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쉽지가 않고요. 지금 21세기야 뭐 야당 입장에서는 정부 정책에 대해 비판할 수 있죠. 당연히 해야 되겠죠. 또 언론사도 그걸 해야 되겠죠. 언론사가 비판하지 않는 언론사는 죽은 언론이라고 봐야 되겠죠. 가치가 없죠. 또 일방적인 비판은 또 그것도 또 비판받겠죠. 그러니까 중립을 지키면서 정도에 맞게끔 비판과 대안을 제시하는 게 현 우리 21세기 언론사가 해야 할 일들이죠. 근데 이게 선생님이 얘기하는 그런 언론사가 몇 개나 되겠습니까? 그죠? 또 이렇게 얘기하면 많은 언론사들이 비판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정도를 지켰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언론이 해야 할 일, 그러니까 한쪽으로 편입되지 않고 이쪽 좌우 편입되지 않고 정중앙에서 좌우를 다 살펴볼 수 있는. 근데 이게 되게 어려워. 말도 많고 탈도 많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쉽지 않겠죠. 자, 이거죠. 가장 우리 조선 초기에 이제 권당이 많이 나타났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불교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특히 이제 세종대왕 시기에 권당이 의외로 많았습니다. 이게 동맹 파업이야. 나 수업 같은 거 안 듣겠다는 거야. 세종대왕 시기 불교 정책이 나타나거든요. 왜냐면 억울 숭배 정책을 펼치는 국가 시책과 다르게 세종은 자기 부인 소원왕후 때문에 소원왕후가 마음 놓고 생활하기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시아버지죠. 그러니까 세종으로 보면 아버지 태종이 소원왕후의 친정 아빠를 역모로 몰아 죽였고 그 다음에 자기 엄마 친정 엄마를 갖다가 노비로 만들었죠. 나중에 물론 복권되긴 했습니다만 이게 나의 시아버지가 우리 친정 아빠를 우리 친정 엄마를 이건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장난 아니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 와이프를 위해서는 세종대왕이 궁궐에다가 내불당을 지어준다고. 그러면 학생들이 어떻게 해요? 강화문에 와가지고 요즘 말해서 빨간 티 들고 아니되옵니다를 갖다 열심히 외치는 것들, 이게 권당이라고 불러요.
구원 볼게요. 구원. 왕이 어려운 국면에서 모든 관원과 초의 백성들에게 의견을 구하는 자도. 구할 구자니까. 어느 말씀을 하니까. 말을 듣겠습니다. 예, 여러 사람의 말을 듣고 경청하고 내가 의사결정을 결정하겠습니다. 예, 되게 좋은 제도죠. 가끔씩 이제 왕이나 대통령들이 길을 닫으면 문제지. 예, 항상 그렇지 않나? 예, 지금. 예, 그 다음에, 상차은 별로고요. 예, 별로 나올 거 없고. 윤대. 왕이 매일 5명이 내 6품 이상의 문관과 4품 이상의 무관을 만나서 논의한 걸, 이렇게. 돌아가만다는 뜻이죠. 윤이나 환이라는 말 같은 말이에요. 돈다는 뜻이죠. 차대. 매월 3차례 내지 6차례 의정부 의정, 3사의 고국관원과 전직 대신들을 만나 정책 건의를 하였다. 격쟁. 별표. 한 3개. 국왕이 있는 것 근처에서 징을 쳐 국왕이 이목을 끈 다음 말로 억울함을 호소한다. 격쟁. 최근에 잘 나오죠? 격쟁. 상언. 영정조 시기에 밖에 행차가 좀 많아졌죠. 영정조 시기에. 특히 정조 같은 경우 수원화성 행차가 주기적으로 이루어졌고요. 특히 영조도 이제 민심을 또 살피고 또 그런 정책을 많이 펼쳤기 때문에 많이 알고 보고 듣고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밖에 나간다고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왕을 보기 위해서 또는 만나기 위해서 내가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왕이 여기 와 있다 그러면 어떻게 많은 군중들이 연도에 엄청나게 왕을 보기 위해서 와 있을 거거든요. 이와 같은 걸 우리 뭐라 불러요? 관광이라 불러요. 빛광자는 왕에게 쓰는 단어거든요. 뭐예요 그러면? 왕을 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이걸 관광이라 불러요. 근데 요즘 어떻게 써요? 여행 갈 때 쓰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여행은 되게 시간을 내 가지고 나의 중요한 시간을 되게 중요한 데를 가는 거죠. 내가 꼭 보고 싶은 거, 가고 싶은 거 가는 거잖아요. 여행이잖아요. 예전에 어떻게 진짜 요즘 대통령을 매일 TV에서 보지만 예전에는 없어요. 그런 게 언론이란 게 없어요. 그러니까 왕을 본다는 것은 엄청난 거거든요. 그래서 관광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현재 여행을 갔는데 관광이라는 용어를 쓰죠. 가끔 우리 시즌에 이렇게 버스 중에서 관광버스라는 거 되게 많이 보시잖아요. 그죠? 관광버스. 앞에 무슨 관광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무슨 뭐 주식회사 돼 있잖아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가끔 얘기하죠. 농담삼아 우리 학생들에게. 혹시 관광버스를 보길래 그 기사분한테 똑똑똑똑 저기요 여기 이름 좀 바꿔주세요. 이름 잘못했어요. 이렇게 하시라고요. 그럼 욕 디겨도 먹겠지. 네가 뭔데? 네가 남의 회사 이름 왜 바꾸라고 말해요? 근데 관광이 잘못됐거든요. 관광은 이런 의미거든요. 여행사로 바꿔주세요. 무슨 여행사 이렇게 이렇게 얘기를 했건만 어느 학생 한 사람도 제게 와서 얘기했다 한 사람은 없습니다. 참고로 이런 걸 우리 알고 있어야지. 설명할게요. 상언 격쟁 볼게요. 자 이렇게 왕이 지나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여기서 쭉 와보자. 이렇게 왕이 이렇게 이때 어떻게요? 격쟁 징이나 북을 이렇게 소란스럽게 치는 거야. 그럼 어떻게? 왕 밑에 이걸 관리하는 신하들이 따라다닌단 말이야. 야, 가서 살펴봐. 적는 거야. 이렇게. 어디서 오셨어요? 경기도 평택에서 왔는데요. 저는 충남 공주였는데요. 저는 전라도 나주에서 나왔는데요. 저는 경남 밀양에서 올라왔는데요. 무슨 일이 있는데요? 실은 억울한 일이 있어요. 막 이거 막 적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의사들을 파견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알아보게끔. 그러니까 의사가 있고 암행의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암행의사는 모르게 가는 걸, 자맹하는 걸. 그 지방간이 모르게. 의사는 공개적으로 가서 상관없는 거죠. 진짜 그 팩트 있는지 사실을 확인하는 거니까. 이게 격쟁. 상언. 마찬가지. 저기요, 잠깐만요. 저 좀 봐요. 이렇게. 제가 억울한 일이 있어서 적는 거. 그리고 왕에게 보고하고 왕에 적합한 지침을 내리는 방식. 말의 길, 언로가 텄다. 노자가 좀 이상하다. 정자로 적어볼게요. 말의 길을 열어줬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하지 않나요? 사람이
말 못하는 것처럼 좀 답답한 게 없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좀 하고 싶은데, 시원하게 뱉고 싶은데, 시원하게 막 쌍 욕을 하고 싶은데. 근데 사회 분위기에 이렇게, 욕하면 안 되는 분위기. 욕하면 날 갖다가 또 정부를 비판하면, 또 야당을 비판하면, 여당을 비판하면, 누군가 나에게 이해를 가하지 않을까. 되게 불안해지거든요. 이 언론을 터주는 거예요. 그래서 상황 결정은 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영종조식의 가장 활발한 시기였다 보시면 돼요. 자, 중앙정치 조직 볼게요. 관직 두째 줄 보세요. 첫째 줄부터 동반직과 서반직. 문을 갖다가 동반직, 무를 서반직이라 불러요. 경복궁 가게 되면 제일 앞에 강화문을 지나게 되면 근정전이 보일 겁니다. 근정전에 정일품부터 쪽 돌들이 비석들 세워 있죠. 네, 그 동쪽과 서쪽으로 이렇게 문과 문이 서로 따로따로 서게 되어 있어요. 정일부 쭉. 네, 그게 문반, 그 다음에 무반, 그래서 문무관료 이렇게 얘기하죠. 관계구분. 자, 정일에서 종구 총 18품으로 나뉘었습니다. 그런데 6품 이상은 각 품마다 상하로 또 구분하기 때문에 엄격히 따지면 총 30단계 정도를 봅니다. 그 다음에 정 3품 이상을 당상관이라고 합니다. 그 이하는 당하관이라고 합니다. 정도 구분할게요. 됐죠? 그 다음에 오른쪽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 당상관, 당하관에서 참상관, 참하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도. 있다는 것 정도만 구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운영, 겸임제. 모든 간서의 책임자는 당상관입니다. 당상관은 3품 이상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상피제. 인사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자기 고향에 임명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거고, 그다음에 같은 형제가 동일한 것에서 근무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방법입니다. 즉, 근본적인, 뭐라고 할까요? 부정부패를 막겠다는 취지. 그 다음에 분경금지. 가끔 선택지 지문에 나옵니다. 청탁을 막기 위해서 2조, 인사를 담당하는 것이니까 2조. 병조, 무인들에 대한 인사가 또 있겠죠. 병조, 당상관을 사적으로 만나는 것을 금지한다. 그러니까 2조 병조의 3품 이상의 고위 관료를 만날 수 없게끔 한다. 왜냐하면 부정 청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법적으로 금지시켜놨다는 거. 다음 페이지. 행수법. 선택지 지문에 나올 겁니다. 가끔 나와요. 매년 나오는 건 아니고요. 행수법 보죠. 자, 해당 관직에 품계가 정해져 있고 품계에 따라 관리가 관직에 임명됩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계고, 직비. 품계가 높은 사람이 계고죠. 계급이 높다는 뜻이죠. 품계가 높은 사람이 낮은 관직에 임명되는 경우 그 앞에 행자가 붙습니다. 계고, 직비. 그 다음에 계비 직고 보죠. 품계가 낮은 사람 관직 임명에 그 앞에 숫자를 붙입니다. 계비 직고. 그래서 이러한 제도를 행수제라고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보자고요. 계급이 과장님이세요. 근데 하는 직급은 낮아요. 낮을 삐자요. 높을 꽃자, 낮을 삐자란 말이에요. 이렇게. 자, 과장님인데 계장님 역할하는 앞에는 행자가 붙었다고. 직급 앞에. 수, 계비. 계급은 낮죠? 계장님인데 하는 역할은 뭐예요? 과장이죠. 이때는 수가 붙었다는 뜻이에요. 행수제라고 불러요. 계고직비, 계비직고. 여러분 공무원들 시험 합격을 한다면 현장에 가보시면 이런 경우가 가끔 있어요. 내가 현장에 갔는데 우리 직제는 과장님이 최고 높은 관직이셔. 직제상 봤을 때. 근데 과장님이 안 계시는데 계장님이 계셔. 관제는 과장급인데 계장이 과장 역할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뭐가 돼요? 수, 계비, 직고가 되겠죠? 행수제에서 계비, 직고의 모습이 되겠죠?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5번. 근데 시험장은 어떻게 해요? 이거 바꿔서 넣을 거예요, 이렇게. 절대 틀리시면 안 돼요. 계고직비, 계비직고, 행수제입니다. 한품소용 보겠습니다. 그 품을 제한한다는 뜻이죠.
자, 신분에 따라 풍계를 제하는 관리를 임명한 제도입니다. 중인층은 넓게 등용하되 당상간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중인층이 아무리 똑똑해도 정3품 이상을 올라갈 수 없다는 뜻이 되겠죠. 당상간이니까. 서울과 기술가는 정3품까지. 근데 의외로 서울 출신임에도 정3품 이상을 가는 경우가 가끔 예외적으로 있습니다. 그게 이제 허균 같은 사람, 동기보고 가면 저자 허균 같은 사람들이 이제 강해군 시기에 되게 높은 직책까지 올라가기 예외적으로 향리 6방이죠. 향리와 토가는 정5품까지. 서리 및 기타 잡류, 하위 관리직은 아무리 높여 올라 정7품까지밖에 올라갈 수가 없다. 됐죠? 그 다음에 오직 신분 출신이 문제가 없는 한 양반만이 정1품에. 또한 당시 지역차별이 존재해 함길도 출신은 고위간직에 제한이 있었습니다. 반대로 19세기가 되면 또 함경도하고 평안도 사람들이 고위간직이 제일 많아지기도 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 기출이 한번 나왔죠. 이런 게 이제 어려워지죠. 여기는 이것만 나왔잖아요, 지금. 지역차별이 존재해 평안도, 함경도 지역 출신의 고위간직이 제한이 있었다. 전디 상황이 되거든요. 후기가 되면 숫자가 늘어나게 되기도 합니다. 대까지 음소지가 좀 관련되어 있죠. 이건 설명드릴게요. 이렇게. 고려와 조선 좀 다르죠. 고려는 5%의 자제들이 아버지 백으로 과거 시험 보지 않고 관직에 나가는, 조선은 2품이었죠. 근데 조선은 3품도 가능하다는 거야. 그건 이건 대가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의 측근 같은 인사들 중에 자기 자식들이 계속 과거 시험 떨어질 수가 있어요. 낙방. 이때 대가제라는 말은 왕의 특권이에요. 왕의 특권을 통해서 3품의 자제들도 나갈 수 있게 해줬다. 왕의 특별한 혜택이라고 봐야 되죠. 이걸 대가제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정치지도의 정비 보겠습니다. 정치지도의 정비. 그래프를 통해서 공부를 대체를 한번 해볼까요? 자, 왕이 있고요. 제일 위에 의정부가 있죠. 의정부 설명했으니까 아시겠죠? 국가 중대사를 결정하는 기구입니다. 영의정, 자의중의정. 그 밑에 의정부는 6조를 통할하죠. 2조, 호조, 예조, 병조, 형조, 공조. 승정원, 왕명출납. 의금부, 사법기관. 승정원과 의금부는 가장 대표적인 왕권 강화책이죠. 의금부, 영모죄를 주로 다스린다 이렇게 했고요. 사헌부, 감찰기능, 오늘날의 검찰의 기능과 유사하죠. 검찰청. 사관은 어드바이스 할 수 있는 것, 아니되옵니다 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고, 홍문관, 도서관 기능과 그 다음에 언제든지 정책 프로젝트를 가지고 토의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게 홍문관이죠. 집현전, 홍문관, 정조도 규장각. 사헌부, 사관은 홍문관을 세 개 합쳐서 뭐라 불러요? 사헌부, 사관은 홍문관 합쳐서 우리는 3사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랬죠? 수업 시간에 했어요. 그죠? 요 두 개를 뭐라고 그런다? 사가 두 개에서 양사라 한다. 양사의 기능은 뭐다? 대선 기능이다. 대선이 뭔가요? 서경, 간쟁, 공박이다. 인사나 정책에 대해서 나는 마음에 안 들어요. 내가 어떻게 하겠다고? 서명할 수 없어요. 노사인 하겠다고. 교부권을 가지고 있다고. 대단한 막강한 권한이 있죠. 그래서 이 양사의 관원들은 최고의 청렴, 실력, 왕의 신뢰, 이 모든 것을 한 곳에 다 가진 사람들이 보시면 돼요. 이렇게 가는 사람들 우리 뭐라 불러요? 이걸 청요직이라고 불러요. 청요직. 됐어요? 다르게 보면 승진 지름길이야. 승진 지름길. 이렇게 가고, 그죠? 네. 이렇게 간단 말이야. 그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6조로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의정부로 가는. 승진하는데 가장, 여러분도 한번 학교까지 되시면 아시겠지만, 야, 저 직책이 진짜 승진 코스구나. 와, 여기는 완전 유배지인데? 저보다 여러분도 잘 알아요. 현장에 가시면요. 야, 저기는, 우리 과장님 동사무소 소장님으로 나갔어. 끝나는 길일 수 있어, 거기가.
아, 거기에 정년퇴임 하라는 얘기구나. 또 어떤 동네는 또 다르죠. 여기 끝나고 올라오면 승진하는 케이스더라. 다 달라요. 청교직이라는 게 그게 어떤 직책이 있다고 이렇게 3, 4에서 그죠? 예. 3, 4에서 6조로 그 다음에 의정부를 넘어가는 길들이 다 청교직이라 한다. 그 다음에 춘추관, 역사를 편찬하죠. 고려와 조선의 공통점이죠. 그죠? 우리 공자님의 역사책 춘추가 밀접한 걸려있고, 국립대학, 성균관, 이 정도는 아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넘길게요. 대충, 이 정도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309페이지, 390페이지, 왕권 견제기구가 있죠. 3사. 네. 언론 기능이다. 한번 볼까요? 사헌부, 사관원, 홍문관. 네, 이걸 3사라고 하죠. 고려 3사는 뭡니까? 단순 회계 기능인 반면에 여기는 언론 기능입니다. 사헌부, 사관원 두 개를 묶어 사자만 두 개 동그라미 쳐봐봐. 사헌부, 사관원. 사헌부, 사관원. 좌측 예배가 적으면 돼. 양사. 양사 적으면 되겠지. 양사. 양사는 무슨 기능이 있다고? 아까 방금 얘기했던? 대선 기능이 있다. 서경, 간쟁, 공박의 기능이 있다. 저희가 청문회에 서명하지 않겠다는 뜻이 되겠죠. 그 다음에 쭉 내려가 보겠습니다. 기타기구 한성부. 오늘날의 서울시입니다. 예, 서울시장을 한성판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정도는 알아야 되겠죠. 서울시장을 불렀습니다. 한성판유는 당연히 행정 기능을 다 가지고 있겠죠. 행정부니까. 특이하게 사법 기능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한성 볼까요? 수도 한성 행정 밑줄 보시고 치안 밑줄 보세요. 치안 즉 사법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거지. 그 다음에 수도의 토지와 가옥에 대한 소송 마찬가지. 춘추관 역사 편찬이죠. 예. 장관으로 의정이 겸직한 정일품 영사가 있었으며 역사적 편찬과 보관을 담당하였습니다. 대부분 영의정이 겸임하죠. 그래서 겸직을 할 수 있습니다. 예문관 임금의 말이나 명령을 대신해서 교지를 작성해서 교지 밑줄 긋습니다. 홍길동 저 사람을 함경도 관찰소를 임명하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예문관에서 그 글자 교지를 적어서 이렇게 글자를 적어가지고 홍길동 앞에 가서 어명을 받으시오. 그럼 이렇게 글자를 막 읽는 거야. 이 역할을 하는 게 예문관이에요. 가끔 TV 보셨죠? 사극할 때. 아, 저게 예문관 관리들이구나. 왕의 명령한 부분을 글로 써가지고 전달하고 그래서 주면 직접 왕은 아니지만 왕에게 받는 것처럼 A를 다 갖춰서 갖는 것들이죠. 그 다음에 성균관. 이건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했던 것들이니까. 그 다음에 고려와 조선의 중앙간제 비교. 요건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선생님 했던 내용들이 여기 그대로 똑같이 지금 반복돼요. 비교 설명하는 거지. 요건 보시기 바랍니다. 지방행정조직으로 갑시다. 392쪽으로 갑시다. 지방행정조직 봅니다. 팔도. 팔도를 만든 사람 누구라고 그랬죠? 태종이에요. 조선 팔도, 고려는요? 오도였죠. 조선은 팔도로 태종이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태종이 만들었습니다. 팔도 편성 볼까요? 지도 한번 봐주시죠. 네, 여러분이 알고 있겠지만 가장 오래된 동네가 고려부터 지금까지 21세기까지 있던 동네가 경상도, 전라도 지금까지 있습니다. 전라도는 전주와 나주를 합성한 거고 경상도는 경주와 상주를 합쳤겠죠. 글자 그래서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는 그대로입니다. 충주, 청주 뒤 주자만 붙이면 돼요. 됐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강원도, 항해도, 함경도. 그래서 팔도가 됩니다. 자, 여기는 관찰사가 파견됐습니다. 관찰사. 또는 감사라고도 합니다. 또는 도백, 또는 방배로 한다. 다 동의어입니다. 같은 말로 쓰입니다. 전국 팔도의 장은 종이품의 당상관이 임명됐습니다.
되게 고위 관료입니다. 그러니까 지방관을 역임했다 우리 할아버지께서, 맷대성께서 엄청난 권력을 가지신 분이. 그 다음에 이분이 근무하는 것을 가명이라고 합니다. 가명. 아까 잠깐 얘기하려다 말했는데, 동헌. 군수가 근무하는 것, 관찰사가 근무하는 것, 요건 시험에 자주 나오기 때문에 봐야 되겠죠. 전주 가명을 동학교도들이 동학이 점령하였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게 몇 년입니까? 물어보잖아요. 이렇게. 전주 가명이란 뭐죠? 관찰사가 근무하는 관청을, 이런 식으로 됐죠? 전라북 도청을 점령했다는 뜻이 되겠죠. 그죠? 네. 그 다음에 임기 360일. 임기 360일. 거의 1년이라고 봐야 되겠죠. 5일 부족한. 상피제 적용을 받습니다. 당연히. 전라도 감찰서는 어떻게 돼? 전라도 사람이 갈 수가 없겠죠. 그 지역 사람이. 전주 사람이 특히 갈 수 없겠죠. 가명이 전주에 있었으니까. 충청도 마찬가지. 감찰사 임무, 별표. 사람을 가려서 뽑아야 한다. 직분을 다해야 한다. 잘못된 것을 들추어 탄핵해야 된다. 지나치게 관대해서는 안 된다. 다섯째, 먼 것이라도 순시해야 된다. 관찰사 임무입니다. 이 경제문감에 나와 있습니다. 경제문감의 별표. 경제문감은 우리 중앙과 지방의 제도, 국가를 경영하는데 이런 제도를 만들어냈다. 유수부 보죠. 유수부. 개성, 광화도, 수원, 그다음에 강주는 남한산성 때문에 그렇죠. 네. 개성은 서울과 가장 가까운 전방에 디펜스, 방어 선이 하나 쳐져야 되고, 강화도는 전쟁이라면 우리 왕들은, 역대 왕들은 다 강화도로 피난 가야 되는 거예요. 수원 하성이 있기 때문에 이걸 유수부라고 불러요. 부가 붙었다는 얘기는 관청의 의미를 갖겠죠. 그래서 사유수다 불러요. 사유수다 이렇게 부릅니다.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사유수는 경관직이에요. 경관직. 지방직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왕에게 직보할 수 있어요. 직접 보고한다는 뜻이에요. 중간에 누구에 보고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왕에 직접 보고할 수 있는 되게 중요한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부목군현. 자, 보겠습니다. 인구, 토지의 크기의 비례에 따라서 부목군현을 나뉘었습니다. 자, 수령, 몽민관이라고 합니다. 몽민관. 그래서 우리가 정약용 선생이 쓴 책이 몽민심서죠. 네. 몽민관이 지켜야 할 도리를 얘기하죠. 본인이 유배 가서 봤더니 몽민관이 부패했더라는 거죠. 몽민관이 기본적으로 해야 할 일들을 쭉 나열했습니다. 자, 부목군인을 파견된 사람들, 통칭해서 얘기하는 걸 몽민관이라고 합니다. 임기, 수령, 수령은 동헌에서 군수들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임기는 1800일, 임기는 1800일, 숫자 장난 있어요. 한 5년 가까이 되는 거죠. 상피제, 둘 다 상피제 되죠. 아니, 자기 출신자로 임명될 수 없잖아요. 당연하죠, 이건 뭐. 권한, 행정, 사법, 군사 권한을 가집니다. 밑줄 긋습니다. 행정, 사법, 군사 권한을 가집니다. 또 이 사람들이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농업진흥, 인구정식, 교육진흥, 군대정비. 이걸 일명 수령칠사라 불러요. 오른쪽에 보시죠. 수령칠사. 농업발전, 유교경전, 진흥, 그 다음에 쭉 가볼까요? 군사훈련, 그 다음에 부역을 진중해야 할 것, 수령칠사. 고려의 수령오사하고 비교할 것. 두 가지만 추가하면 돼. 고려 5에다가 조선의 7이니까 두 개만 더 추가하면 되는 거예요. 뭐가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빠진 것만 여기 딱 지으면 될 것 같죠? 네. 그 다음에 향리 볼까요? 향리. 수령의 직무 수행을 보조하는 역할이다. 육방의 조직을 했다. 중앙 조직이 6조의 조직이 있죠. 의정부 산하에 6명의 장관이 있죠.
지방에는 지방간 밑에 6명의 육방 체제가 있습니다. 2방부터 공방까지가 있습니다. 얘들 우리는 향리라고 합니다. 얘들은 토착 향리로서 향역으로 세습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향리면 나도 그냥 향리가 되는 거예요. 관계없어요. 네. 지격하, 고려 향리에 비해서 향리는 세습이 되지만 무보수입니다. 무보수는 줄었습니다. 고려 향리는 우리가 알다시피 A역제라는 걸 봤죠? A역제. 향리의 기능이죠. 되게 시험 잘 나옵니다. 조선은 보수가 없습니다. 보수가 없다는 얘기 뭐가 될까요? 부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부패 때문에 우리 아까 했던 그 워낙 향리 처리법이 만들어진 거예요. 세종대왕 때. 이거 토라든가 향리들에 처벌하는 법이거든요. 토나 향리들 처벌하는 벌이 워낙 향리 처리법. 그러니까 이게 뭐죠? 토착 세력의 비리라든가, 그러니까 각 지방별로 지금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돈도 많고 권력을 쥐는 사람들이 있어요. 알게 모르게. 정식적인 권력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특히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권력을 칠 수밖에 없지. 가진 게 많으니까. 향리, 처벌은 법이 만들어졌다. 문제가 아까 있다고 하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월급을 주지 않으면서 비리를 막을 수는 없잖아요. 그럼 비리를 저지를 수 있는 법을 처리하는 것들. 자, 보시죠. 밑에 향리 견제법, 원학 향리 처리법, 그 다음에 부민 고소 금지법, 네, 하급자, 상급자를 고발하지 못하는 것들, 그 다음에 면리통이라는 게 있었다 정도 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394쪽에 고려 향리와 조선 향리를 비교한 것을 별표를 한 3개 하겠습니다. 보수 꼭 보셔야 돼요. 무보수, A역전, 군사, 일품군 지휘권, 조선은 없습니다. 공통점은 세습, 과거에 대한 부분. 고려 향리의 문과 응시가 가능합니다. 어떤 향리? 상층 향리에 한해서. 조선은 문과 응시가 불가능합니다. 특수지방제도 유향소 역할, 수령을 보자, 그 다음에 향리를 규찰, 구성, 자수와 별감을 가지고 있다. 별표 갑니다. 자수, 별감, 구성. 훗날 향청호를 명칭이 변경되죠. 이시의 난을 계기로. 이게 유향소,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주로 이제 유향소에서 주로 이제 뭐라 그럴까요? 그 유향품관들이 나와 있나? 네, 나와 있다. 설치 부분에 유향품관이 줄고 유향품관과 한량관들이 스스로 만든 자치기구에서 출발했다 보시면 돼요. 중앙에 허용됐다. 유향품관, 그 다음에 한량관들이. 경제소, 이미 설명드렸죠? 네, 서울에 있다는 겁니다. 서울에 있습니다. 대신에 얘네들은 유향소를 직접 통제할 수 있었다. 운영, 지방에 유력한 향인보가 경절이로 소를 파거나 그 고을에 공납, 일명 이걸 또 뭐라 불러요? 경절이 제도라고 하더라. 일종 인질제도죠. 신라의 상수리 제도. 고려의 기인제도. 전부 다 인질제도잖아요. 인질적 성격을 띠고 있다. 약간 경절이 제도는 약간 벗어나긴 하지만 어찌됐든 간에 인질적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경제소. 이게 살짝 말장난 바꿀 수가 있어서 절 틀리시면 안 됩니다. 지방제도 특징 보겠습니다. 모든 군현의 1번입니다. 모든 군현의 지방간 파견, 속군과 속현제도 소멸되었다. 속군, 속현이라는 말은 지방간이 파견되지 않는 도시를 얘기합니다. 이제는 모든 곳에 지방간이 파견됐다. 즉 다르게 보면 고려에 비해서 훨씬 더 지방의 지역 곳에까지 중앙의 힘이 미쳤다. 왕권이 강화됐다. 그 다음에 향소, 부곡이 소멸됐다. 다 양이나 만들어졌다. 군역자와 요역자 숫자가 증가되고 세금을 걷어들이는 게 훨씬 더 좋아졌다. 그리고 시대가 바뀌었죠. 고려에 비해서 뭔가 달라져야 되겠지. 그러면 향리 지진은 더 격화됐죠. 조선시대에. 그다음에 관찰사의 권한은 되게 강화됐습니다. 지방간의 권한에게 엄청난 힘을 실어주기 시작했다. 밑에 관찰사의 고려와 조선의 지방 행정을 비교하는 게 있습니다. 5도 양계, 8도,
안찰사, 관찰사. 예, 안찰사는 경관직이라고 해요. 중앙에 있는 사람으로서 지방의 순찰 정도 기능밖에 할 수 없었다. 대신에 관찰사는 지방직, 되게 막강한 권한을 가져가게 되었다. 지방 통제, 고려는 사신간제도, 권한과 책임을 주게끔 만들었다. 그 다음에 조선은 지방 통제 방법이 유향소와 경제소, 일종의 경절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통제하기 시작했다. 실무, 고려는 향리가, 조선은 지방관들이 그와 같은 일을 하게 되었다. 그렇죠? 군역제도와 군사제도는 조금 쉬어가도록 할까요? 좀 쉬겠습니다. 네.